2019년도 형사소송법 기말고사고요. 자, 1번. 다음 법 규범적 성격의 비추어 때 형사소송법이 속하지 않는 법의 종류는, 형사소송법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일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보시면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 형사소송법이 어느 위치에 돼 있냐, 그 얘기인데, 윗부분 제일 위쪽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전체 법 체계에서 볼 때 사법에 대비되는 공법이고, 그리고 입법법이나 행정법에 대비되는 사법법, 그리고 민사법에 대비되는 형사법, 그리고 실체법에 대비되는 절차법이다. 그래서 공법이고 사법법이고 형사법이고 절차법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공법이고 사법법이고 절차법이다. 실체법은 아니죠. 실체법은 우리가 형법이라든지 또는 뭐 민법이라든지 그렇게 이 해당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들은 이제 실체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소송은 이 실체법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 절차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절차법이라고 하고요. 실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속하지 않는 거는요. 자, 37번. 형사 절차의 진행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형사 절차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그리고 이제 집행 절차로 나눈다고 했고요. 우리 교재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시면 형사 절차에 개관을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 2절 아래쪽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사 절차는 진행 순서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개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 절차,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면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공판 절차, 그리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형을 집행하는 형 집행 절차로 구성된다. 그래서 수사, 공판, 집행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자, 38번.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이제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피의자라고 하고, 이 피의자가 이제 검사가 공소를 해서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죠.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그리고 이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참고인은 이제 공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증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이 정도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지 그거는 구분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증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9번. 형사소송법의 양대 이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주의, 실체 진실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정책의 양대 산맥입니다. 양대 이념이 이게 우리 교재에서도 20페이지에 2장에 나와 있고요. 네, 형사정책, 형사소송법의 큰 이념 1번 적법 절차의 원칙, 2번 실체 진실주의.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념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이념으로 적법 절차 원칙이란 형벌권이 헌법 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실현돼야 한다는 요청. 네,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권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의 내용은 공정한 재판, 비례성의 원칙, 피고인의 보호.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보시게 되면 과잉금지 원칙, 우리 많이 보아왔던 용어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체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검사라든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의. 그러니까 법원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그 사실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체 진실주의. 이게 큰 두 가지 이념이었고요. 자, 40번.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이 재판기관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소송구조를 나타낸 말. 이게 소송구조에 관련된 29쪽인데요.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규문주의와 탄핵주의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주의라는 것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고 재판기관이 심리재판을 진행하는 주의다. 그래서 탄핵주의는 검사가 소추하고 그거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이제 판사가 한다. 즉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소추를 하고 재판을 하는 그 기관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규문주의는 이거를 다 한 군데에서 다 한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직권으로 심리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규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여기 보면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 그러니까 검사죠.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그리고 법원이 그거를 판단한 재판하는 거. 이러한 소송 구조는 이제 탄핵주의가 되겠고, 반대로 법원이 모든 것을 다 소추하고 재판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규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용어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41번. 다음 중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권한은 우리 3장에 이제 수사 기관에 대해 나오는데요. 교재로는 우리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3페이지를 보시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검사는 첫 번째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수사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소권, 공소제기죠. 이 공소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크게는 이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고요. 수사 종결권은 이거 마찬가지로 검사가 가지고 수사를 종결하는가 수사 종결권은 검사도 가지고 있지만 사법경찰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소제기권, 공소제기권도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소송지휘권, 이 소송지휘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지휘권을 보시면 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나와 있는데요. 39페이지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재판장 그 부분에 보시면 자, 예컨대 중간쯤에요. 공판기일에서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하며 그래서 이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소송 지휘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이고요. 자, 42번 다음 중 고소와 단순한 범죄 신고의 차이를 올바로 표현한 것은 우리 고소에 대한 것은 이제 4장 우리 교재로는 4장 실제 수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3장까지는 개론이었고 4장에 보시면 사장 77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먼저 73페이지 그 위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험에 의해서 한 경우, 두 번째는 타인이 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험한다는 것은 불신검문에서 뭐 의심자를 체포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현행범을 체포한다든지 또는 변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사기관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고요. 타인의 보고에 의한 것은 이제 고소와 크게 고소나 고발,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의 단서로 크게 고소와 고발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소는 77페이지 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피해자라든지 그 피해자와 일정한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 고소의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고소의 의미.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중요합니다. 이게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나 고발 둘 다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범죄 고소는 자, 그 아래 보시면 이 점에서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고발과 구별된다. 이제 고소권자는 그 피해자만 할 수 있고 고발은 제3자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또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그래서 고소와 단순한 범죄 신고 가장 큰 차이는 그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1번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범죄 신고는 모든 수사기관이 다 할 수 있지만 고소는 검찰에만 할 수 있다. 아니죠. 고소는
범죄 신고도 모두 수사기관에 다 할 수 있고 고소도 또한 모든 수사기관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할 수 있고 경찰에도 할 수 있고요. 이제 틀린 말이고 2번 범죄 신고에는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고소와 일반 범죄 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 3번 범죄 신고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고소도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다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뒤쪽에 7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고소의 방식이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또는 구술로 검사에게도 할 수 있고 일반 경찰관, 사법경찰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아까 피해자와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 1번, 첫 번째 피해자가 할 수 있고요. 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의 배우자라든지 친족 또는 자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장 중요한 문제 피해자와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문. 네, 서면이 아니라 서면이나 구술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고소의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범죄 신고의 기간은 3개월 이내이다. 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말인데요. 여기 80페이지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고소 기간이 나와 있는데 79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 친고죄가 뭐냐면 고소가 수사의 단서라고 그랬는데 이제 고소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친고죄라고 그래서 친고죄는 그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성에 관련된 범죄도 친고죄였죠. 그래서 그거를 고소가 되어야만 그거를 수사를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범죄였는데 지금은 뭐 친고죄가 아니지만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이런 것들은 고소를 통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고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고소 기간엔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고소 기간엔 제한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단 조건이 있어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친고죄인 경우에만 6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그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범 지문도 고소의 기간은 친고죄인 경우에만 6개월 이내이고 이제 범죄 신고도 뭐 기한이 없죠. 그래서 올바로 표현하는 거는 범죄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 43번 다음 중 이무수사 방법은 이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무수사와 강제수사를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4장 95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수사에는 크게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구분이 되고요. 임의수사는 전혀 강제력이 없이 그 상대방의 자유로운 임의 동의라든지 그 의사 동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임의수사라고 하고요. 강제수사는 강제 처분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을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에는 자, 95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의수사에는 무엇이 있느냐? 임의수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이거 사실조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뭐 동사무소에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한 간단한 사실조회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다. 공무소 등의 조회. 두 번째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조사.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조사인 피의자 신문도 임의수사다. 그리고 세 번째, 피의자 유해의자, 참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인은 피의자는 공판 단계로 가면 피고인이 되고요. 이 참고인은 공판 단계로 가면 증인이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피의자 이외에 즉 참고인 조사도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임의수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공무서 등에 대한 조회, 사실조회, 또 피의자 신문,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임의수사의 방법은 피의자 신문 또는 참고인 신문 그리고 공무서 등에 대한 조회 세 가지. 요거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강제수사, 나머지 다 강제수사입니다. 강제수사 크게 네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체에 대한 거, 체포, 구속, 그리고 대물에 관련된 거, 압수수색, 체구, 압수, 이거 네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감청이라든지 검증, 검증은 우리 뭐 혈액 강제 체열이라든지 소변 강제 체뇨 이런 것들이 다 검증에 대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라서요.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임의수사 꼭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4번.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맨 먼저 알려줘야 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이죠. 뭐 익숙한 내용이죠.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할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한 진술은 뭐 법정에서 불리하게 뭐 진술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 교재 보시면 97페이지에 있고요. 자, 임의수사 피의자 신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먼저 출석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 어디로 나와 주세요. 아니면 어디 다른 뭐 꼭 경찰관서가 아니라도 됩니다. 보시면 출석을 요구하는 장소로 보통 수사관서나 제3의 장소, 뭐 병원이라는 호텔, 무방하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자택 등으로 직접 찾아서 신문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해도 되죠. 출석에 응할 의무가 없고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을 때 그냥 가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피의자가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그냥 퇴거하거나 이런 경우에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수가 있다. 체포영장, 요건 뒤에 다시 체포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임의수사에서는 먼저 출석을 요구하고 이 출석에는 응할 의무도 없고 뭐 출석한 이후에도 퇴거할 수도 있다. 먼저 출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사기관이 권리고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진술 거부권. 보시면 일체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고지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진술 거부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그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진술 거부권을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이 문제도 반드시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맨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건 진술 거부권,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권. 가장 중요한 건 진술 거부권. 네, 이 문제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이제 이무 수사가 여기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강제 수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네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체구, 압수. 요거는 이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5장부터죠. 5장. 이게 문제가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기억이 잘 지금 처음은 안 되실 텐데 이제 지금 2019년, 18년, 17년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억이 아마 잘 나실 겁니다. 아마 113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제 체포와 구속이 있는데 인신에 대한 그 강제 처분,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기간. 그래서 보시면 피의자를 113페이지 제일 하단 피의자를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체포할 때 하고 나서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최대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프라든지 뭐 그런 범죄 드라마 많이 보시면 48시간 내에 뭘 이렇게 증거를 잡아내야 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드라마 보시면 아마 이때 왜 48시간이었나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체포는 48시간 내에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더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구속영장을 만약에 못 발급받으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의 시간은 48시간이다. 반면에 구속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구속은 120 우리 교재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구속기간 연장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된다. 무조건 구속은 검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도 있고 그 전 단계에는 경찰이 할 수도 있거든요. 즉 여기는 이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가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하거나 모두 첫 번째 구속은 10일 안에 그 구속기간이 정해지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 있습니다. 검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회 안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특권입니다. 특별하게 검사에게만 있는 부분이고요. 둘 다 10일을 할 수 있는데 검사만 이제 10일을 더 추가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이 10일 붙잡을 수 있고, 또 인치하고 나서 검사가 또 10일 동안 붙잡을 수 있고, 또 검사가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10일을 더 붙잡아둘 수가 있고, 총 그래서 검찰의 최대 구속시간 20일, 경찰의 구속시간 10일 합쳐서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30일. 수사 단계에서는 30일 동안, 최대 30일 동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1차적으로 연장이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10일이다. 그래서 이 문제 45번 문제는 체포의 기간과 구속의 기간, 즉 체포 이후 이 시간 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기간, 이거는 48시간이죠. 경찰의 일회 구속기간, 경찰의 일회 구속기간은 10일, 그리고 검사의 일회 구속기간도 10일, 단 검사는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48시간하고 10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6번.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게 체포에 대한 건데요. 체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강제 처분 중에 첫 번째 체포가 있는데요.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강제 수사는 무조건 영장이 있어야죠. 임의 수사는 그 사람의 동의하에 할 수가 있지만, 체포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뒤에 검증이라든지 또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이 강제 수사는 무조건 영장에 의해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먼저 할 수 있고요. 또 유일하게 체포에는 영장 없이 사후 영장을 이제 사전에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게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영장을 가지고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체포에 한해서는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다.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다. 자, 영장에 체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어떨 때 체포를 하게 되느냐? 아까 봤죠? 피의자가 출석을 계속 거부할 때, 여기 보시면 영장에 의한 체포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데, 출석에 불응할 때 또는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하는 합니다. 이게 영장에 의한 체포고요. 그래서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은 무엇이냐? 상당한 이유 더하기 출석 불응.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출석 불응.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체포 요건은. 자, 범죄 혐의 상당성, 그리고 출석 불응. 상당한 출석 불응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긴급 체포가 있죠. 긴급 체포. 긴급 체포란 피의자가 일정한 중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행하는 체포이다. 이거는 이제 중대성,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긴급 체포의 요건, 범죄가 중대하다.
뭐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금고 해당하는 죄, 중대한 범죄, 중대성이 있고, 그리고 체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죠.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체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해야 된다. 긴급 체포니까. 그러니까 긴급하다라는 것은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한다. 긴급을 요하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대성, 필요성. 필요성은 증거인멸 도주. 그다음에 긴급성. 이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체포의 현행범 있는데 체포의 종류 중에 현행범의 체포 117페이지 현행범이라는 게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이게 일반인도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절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절도하는 사람을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의 체포죠. 체포의 하나의 분류.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또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이러한 현행범 체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장 없이 누구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마다 나오더라고 이 문제도. 영장 없이 누구든지. 자, 47번.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어떤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거 영장 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제 5장에 있고요. (123페이지) 보시면 네,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TV에서 누구누구 이제 영장 실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새벽에나 그 결과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많이 뉴스 볼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대기업 뭐 임원이라든지 대기업 뭐 CEO라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제 유명 정치인들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거 보면 이제 실제로 구속하기 전에 그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신문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을 청구받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걸 다시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이런 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는 다 그래서 특히 구속은 체포는 긴급 체포가 있지만 구속은 긴급 구속이 없습니다. 무조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장 실질 심사에 그 피의자가 나와야 되죠.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위한 신문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고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그러니까 피의자가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를 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하게 되는데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는 이제 바로 영장 실질 심사
그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게 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의자를 법원에 법원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도망가서 도주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 보시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기 아래 보시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도망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이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까 보셨듯이 도망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는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피고인이 아닙니다. 모든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은 이제 공판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피의자. 자, 48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가? 이제는 이제 이거를 구속을 할지 안 할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였는데, 이제는 이제 구속이 된 사람이 이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체포 구속 적부 심사라고 하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 결정되면 뭐 구치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재 131페이지 보시면, 자, 인신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석방을 위한 제도, 체포 구속의 적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체포 구속의 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든지 이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 모두 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자,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적부심사는 다 피고인 안 된다. 피의자만 된다. 근데 피고인이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인신 구속된 피고인,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보석, 우리 교재 136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석금을 납부하고 나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은 그러니까 피고인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는가?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피의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법원에서 이거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거 아니라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4번이 되겠네요. 자, 49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공소의 제기,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교재로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93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고 공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공소 제기의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국가 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래서 공소 제기는 국가기관이 검사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소추주의는 공소의 주체가 국가라는 거죠. 국가 외에는 다른 어떤 일반 개인 사인이 소추를 할 수 없다. 소추는 국가가, 공소 제기의 주체는 국가에서 이제 뭐 검사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국가 소추주의고요. 두 번째, 기소 독점주의. 이러한 국가 소추주의를 전제로 해서 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만이 이런 기소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 마지막 세 번째가 기소 편의주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은 범죄의 혐의가 존재하고 소송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 그러니까 이 범죄가 증거가 다 있고 이거 범죄 혐의가 이게 충분하고 증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검사가 재량으로 이거를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재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불고불리의 원칙.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이, 판사가. 그래서 이거는 기소 편의주의는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뭐 하기 싫으면 기소를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걸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반대되는 의미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기소 법정주의는 검사에게 이러한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하나로 기소유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충분한데도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화 더 킹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조인성 나오는 그 이게 김치 담그는 거에 비유를 하죠. 사건을 푹 익혀서 적당한 때 맛있었을 때 꺼내서 그때 공소를 한다, 기소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재량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걸 재량이 인정하는 거죠. 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49번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자, 50번으로 가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중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보시면 검사가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항고와 재정 신청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게 됩니다. 항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항소라든지 상고는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고요. 항소나 상고는. 그래서 우리가 뒤에 1심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2심을 가고 2심에 불만이 있으면 마지막 3심 상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항고나 재항고는 이런 결정이라든지 처분에 불복했을 때 하는 겁니다. 항고. 그래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을 하게 되면 검찰에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이거를 불기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는 거는 재정 신청. 근데 재정 신청은 항상 처음부터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검찰 항고를 거쳐서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교재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고등법원에 하는 것을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자, 이거는 우리 아까 7장 공소제기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88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이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 고등법원에서는 기각결정, 이 재정신청이 이유 없다 해서 그냥 기각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유가 있다 해서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제기 결정. 이렇게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자, 아까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추할 수가 없고요. 다른 어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기 전에는. 하지만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51번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칙 세 가지라고 했죠.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소추를 전담하고 있고 국가의 검사를 통해서 독점을 하고 있고 검사가 공소권을 또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는 검사가 그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의 하나로 기소유예 혐의가 충분한데도 안 하는 것은 기소유예죠. 그 기소편의주의의 방편입니다. 52번 법원의 심판 범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공소제기의 효력이죠. 공소제기의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에서 나오는 이제 소제기의 효력이랑 같은 이제 의미인데요. 이제 특별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해서는 네, 공소제기의 효과로 첫 번째 소송 계속의 발생. 네, 소송이 계속 여기 보시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수사 절차에서 벗어나 법원에 의한 심판 절차로 넘어간다. 이때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소송 계속의 발생의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심판 범위. 검사의 공소 제기는 소극적으로 보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을 의미하지만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검사가 기소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적극적으로 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위 내에서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를 구속하는 기능을 한다. 공소 제기를 통해서 검사가 공소장에 어떤 범죄가 있고 범죄 사실이 어떻고 그 죄가 어떤 죄고 또 그 죄에 맞춰서 그 처벌이 어떤 처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확정을 해서 공소장에 써서 공소를 제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법원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소정의의 인적 범위와 이제 물적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민사소송법에서 청구의 변경, 복수 청구가 있을 때 청구가 추가가 되면 음,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공부하셨죠. 객관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소송물에 관련된 것들은 객관적이라는 그 개념을 쓰고 이제 사람에게는 주관적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보시면 공소제기의 인적 범위, 즉 사람에 관련된 범위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을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 지정한 공소장에다가 지정한 당사자에 의해 당사자에 대해서만 그 범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심판의 범위가. 이거를 인적 범위, 이제 주관적 범위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거는 주관적 범위.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주관적 범위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그 사람의 주관적 범위가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범이 발견되어도 그 진범에게는 미치지 않냐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어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주관적 범위는 서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물적 범위는 반대로 물적 범위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은 범죄 사실이라든지 소송물,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전부에 대해 효력을 미친다. 반대로 이 객관적 범위는 효력을 전부 다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은 모두 범죄 사실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소 제기로 인해서 그 심판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사람에 대한 거, 즉 주관적 범위는 효력을 확장되지 않는다. 즉 공소 제기 후에 진범이 나타나도 그 진범에게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그 진범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는 공범 한 명에 대한 1인의 공범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으면 그 다른 공범에게 그 공소 제기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객관적인 범위, 그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거기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공소 제기, 다른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 다른 범죄 사실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법원의 심판 범위, 공소제기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진범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진범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공소장에 적혀 있는 그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는 거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제기 효력을 발생하지 않죠. 공범자 1인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범죄 사실과 단일성,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범죄 사실의 효력을 반대로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효력을 미치지 않지만 객관적 범위는 동일성, 단일성만 인정된다면 그 다른 범죄 사실에도 다 효력을 미친다. 그 공소제기가 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데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고불리의 원칙. 이게 불고불리가 2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음,
자, 불구분리는 제가 다른 문제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은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53번. 제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인 경우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가? 자, 항소심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는가? 이거는 이제 14장의 상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3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97페이지 항소는 항소 제기 기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시법원에 제출하며 민사소송에서는 항소가 며칠이었습니까? 민사소송에서는 14일이었죠. 상고는 20일. 근데 여기는 항소나 상고 모두 다 17일 이내입니다. 형사소송은.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걸 제출해야 되느냐면, 자, 1심의 관할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인 경우에 2심은 어디로 가요? 항소심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방법원 합의부. 단독은 그 판사 한 명이서 심판하는 거고, 합의부는 재판장이 있고 뒤에 합의부 판사가 총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합의부라고 하죠. 그래서 단독 판사가 1심이었다. 그러면 항소심, 2심은 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항소법원이 되고,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이제 1심인 경우에는 2심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된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인 경우에 항소법원, 지방법원, 법원에 있는 합의부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 가운데 사실 기사들에 의하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하나여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가? 공소장 변경에 대한 건데요. 공소장 변경은 우리 공판 절차 8장에 있습니다. 팔장에 231페이지고요. 이제 229페이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9페이지. 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공판 단계로 변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 사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이런 범죄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재판하게 된다라는 그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를 거기에 이제 적어서 내는 건데, 공소장을. 근데 증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폭행죄로 해서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증거를 다 찾아보니까, 검사 쪽에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에 해당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폭행죄로 계속 공소가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판단도 폭행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폭행에 관련된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증거를 찾아보니까 이제 살인에 대한 증거더라. 그러면 이제 살인죄로 바꿔야 되는 거죠. 적용 법조라는 공소 사실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바꾸는 것을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고요.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은 231페이지. 사실기재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죄로 해서 공소가 되어 있는데 계속 증거라든지 나오는 게 검사 쪽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은 살인죄에 관련된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럴 때는 나중에는 폭행죄와 살인죄는 엄연히 다르죠. 그리고 그거는 공소장이 변경이 되지 않으면 피고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피고는 폭행으로만 계속 폭행죄에 한해서만 이거를 방어를 공을 행사했는데 이거 지금 폭행죄와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간격이 커서 그렇지만 피고는 피고가 방어를 하는 그 방어권 행사야 공소 그 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만 방어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소장을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는 피고의 방어권을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기재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하고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사실 기재설에 의하면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공소 사실의 변경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 공소장을 변경을 통해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 기재설에 의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자, 55번.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구장에 대한 건데요. 248페이지 보시면 공판기일의 절차가 있습니다. 공판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판장에 판사가 있고 검사랑 피고인 또는 이제 피고인의 대리인이 이제 한꺼번에 나와서 이제 공판을 하는 날짜나 공판을 하는 그런 기일이죠. 이 공판 기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두 절차, 사실 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모두 절차는 항상 그렇듯이 진술 거부권을 판사가 고지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모두 절차는 진술 거부권의 고지. 공판 절차가 시작되면 맨 먼저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공판 기일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모두 절차라고 하는데 그 모두 절차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진술 거부권 고지, 그 다음에 인정신문. 공판 기일에서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그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절차, 사실, 심리, 판결, 선고를 알아두시는데 그 중에 모두 절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걸 제일 먼저 한다. 공판기일에서 절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고지. 공판 절차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죠.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민사소송에서 주요 사실과 보조 사실이 있었죠. 주요 사실은 그 판단,
주요 사실은 그 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 엄격한 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이 증거, 증명력, 증거 능력, 증명력을 아셔야 되는데, 증거라는 게 있고,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라든지 피고가 내는 증거가 사실로 인정이 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이 돼야 되고, 이 증거 능력이 증명력을 가져야 되고, 이 증명력을 가진 사실은, 증거는 사실 인정으로서 판사가 그거를 자기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은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이게 이 법률상 써도 되는 증거인지 아닌지, 증명력은 이러한 증거 능력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쓸만한 증거인지, 그리고 증명력까지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인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A가 칼로 B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경찰이 이 A를 붙잡아서 수색을 합니다. 했더니 연필이 나왔어요. 근데 경찰관이 A를 고문해요. 그래서 A가 사용한 칼을 찾아냈습니다. 목격자하고 K가 있어요. A가 칼로 B를 살해한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K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요증사실이라는 건 A가 A가 B를 살해한 사실, 즉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요증사실이라고 하고요. 증거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수색한 거, 소지품 수색에서 나온 연필, 또 고문에서 찾은 칼, 또 그걸 실제 체험한, 목격한 K의 증언, 증거 자료는 연필, 칼, K의 증언이 될 수 있겠죠. 법률상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증거 자료, 증거 능력이 되는 거죠. 아, 증거 자료로 되는 거예요. 일단 증거가 되는 거죠. 연필, 칼, K의 증언은. 근데 이제 여기서 연필은 어떻습니까? 연필은 증거 능력이 되죠. 써도 되죠. 거기 붙잡을 때 현장에서 찾아냈으니까. 근데 이게 증명력이 되냐? 실질적으로 이걸로 사람을 죽일 만한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증명력이 되느냐? 이거는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칼 나왔는데 칼은 증거 능력이 되느냐? 즉, 법률상으로 써도 되는 자격이 되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고문을 통해서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위법한 방법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에서 배제가 되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 능력에 포함이 안 됩니다. 칼. 그렇다면 K의 증언, 목격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도 되고 또한 직접 체험한 거기 때문에 증명력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증거 자료 중에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게 있고 또는 자유로운 증명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엄격한 증명이라 하는 것은 법률상 증거 능력이 있고 또 공판장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이게 엄격한 증명, 반대로 이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지 않거나 적법한 증거를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 실제적으로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게 엄격한 증명이 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
범죄 사실, 공소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이제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즉 죄와 벌에 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공소 범죄 사실, 이제 죄에 해당하는 거는 구성 요건 해당 사실,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형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형법에서 범죄, 죄와 벌에 대해서 형법이 죄와 벌에 대해서 정의한 법이죠. 근데 어떤 게 죄냐라는 거를 먼저, 죄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구성 요건 해당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 징역 5년 이상의 뭐 징역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형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 살인죄에 대한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먼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따지면 이렇게 각각의 법의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죄다라고 구성 요건을 정해 놨습니다. 이거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고요. 구성 요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가 살인죄 일단은 되는 거죠.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뭐 타인의 뭐 예를 들어 강아지를 실수로 어떻게 해서 죽였다. 그리고 이거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구성 요건 해당 사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 사실은 되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위법성. 위법성은 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위법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집에 들어온 괴한을 뭐 실수로 죽였다 한 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법성은 조각이 되는 거죠. 위법성이 조각 사유가 되죠. 사람은 살인에 대한 구성 요건은 음, 적용이 되더라도 위법성에서 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죄가 아닌 거죠.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법성도 마찬가지로 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책임은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고 위법하기도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이거는 촉법소년을 보시면 되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그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을 저질렀고 위법성도 증명이 되고 위법하게 죽였고 자기가 뭐 정당방위라든지 다른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한데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냐면 촉법소년 14세 이하다 어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책임성에서 또 조각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해야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하는 거, 위법성과 책임에 해당되는 거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벌에 해당되는 거. 형벌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이 되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벌이 감해지거나 또는 높아졌을 때, 가중되거나 감해졌을 때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죄와 벌에 대한 사항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거. 문제로 들어가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 사실과 형벌에 대한 것은 엄격한 증명이라고 했는데 죄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이라고 그랬죠. 또는 뒤에 처벌 요건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처벌 요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이라든지 처벌 요건은 죄에 해당되는 거, 형의 가중 감면은 벌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거는 엄격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인데요. 28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엄격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뭐 소송법의 사실이라든지 또는 정상관계 사실 이런 것들은 엄격한 증명이 되는 중요한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단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57번. 다음 주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아까 봤죠? 증거 능력과 증명력. 증거 능력과 증명력.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증거 능력과 증명력. 어떠한 증거 자료 사실이 증거 자료가 이거를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증거 능력이 통과돼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증명력이 인정이 되어야 마지막으로 이걸 사실로 인정해서 법관이 이걸로 자기의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또는 자백 배제 전문 법칙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위법 수집 증거. 이건 우리 10장에 있습니다. 자, 증거 능력이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중요한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증거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걸 증명력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있어서 이런 증거 능력을 제한을 받는 게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란 2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위법 수집 증거 법칙이고요. 그래서 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다음에 우리 교재 292페이지 두 번째 제한이 자백 배제의 법칙입니다. 자백 배제의 법칙 292페이지 보시면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임의로 진술하는 건 자유롭게 자기가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즉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피고인의 의무성이 없는 자백 이런 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3번, 4번은 이제 전문 법칙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11장에 있습니다.
자, 310페이지를 보시면요. 먼저 전문 법칙 302페이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전문이라는 거, 전문. 보시면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문 법칙이란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법정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체물인 전문 진술이나 전문 서류가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진술을 통해서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그 진술로 구두로 한 진술에만 의한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 외에 전에 들었던 것 또는 문서로 대체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전문 증거거든요. 누구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증거 또는 문서로 대체되는 것들은 다 전문 증거인데 이러한 증거들은 전문 법칙이라는 게 이러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전문 증거가 왜 그런데 증거 능력으로 부정되느냐? 그 근거는 반대 신문권의 보장. 즉 뭐냐면 소송 당사자가 원 진술자에 대하여 반대 신문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즉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이 직접 체험한 거를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증인으로서 직접 체험한 거를 진술했으면 피고인이 그 증인한테 반문을 하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자기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누구누구한테 들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바로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증인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 법칙이라 하고요. 우리 수사 단계에서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 때 작성했던 조서가 있거든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들도 다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 실제적으로 문서화된 것들은 다 전문 증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전문 증거들이 다 증거 능력이 없으면 검사가 작성한 이 피고인이 된 이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했던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이것도 전문 증거로서 그러면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이게 관련된 내용이 3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검사가 작성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특정한 일정한 조건에 합당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된 거. 두 번째, 실질적인 진정성이 인정되는 거. 이 실질적인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원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저거는 내가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전 신문조서는 내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적으로 나의 실제로 했던 그 진술을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라고 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피고인이 인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전문 증거 예외로서 전문 법칙의 예외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정을 안 했을 때 두 번째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피고인이 만약에 이거를 증거를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는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진정 성립을 인정 안 했을 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방책이 있다. 녹화한 영상이라든지 녹화물을 통해서. 문제로 돌아가면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전문 증거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맞죠? 그래서 인정되는 증거이죠. 3번. 4번.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부정을 하더라도 녹화한 영상을 통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는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은 증거 능력으로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이고요. 자, 그래서 57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자백 보강의 법칙인데요. 이 12장에 있습니다. 네, 12장 341페이지 보시면 자백 보강 법칙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오직 자백만 있는 거예요. 제가 죽였습니다. 뭐 살인을 했습니다. 아니면 훔쳤습니다라는 이런 그 자백만 있고 그 범죄의 그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은 법관이 피고인의 의무성 있는 자백만으로서 충분한 유죄의 심정을 얻었다 할지라도 법관이 자백을 한 거 보고 범인이 맞겠다라고 그런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제 자백만 가지고는 그 사람을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사가 자백에 의존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문제로 돌아가면 자, 이렇게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 보강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자백의 증명령을 제한한 것이므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아까 봤죠? 법관이 그 피고인의 자백을 가지고 충분한 유죄의 심증을 얻었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자유심증주의가 자유심증주의는 그 뒤에 336페이지 나오거든요. 증거의 증명령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 아까 보시겠지만 증거 능력을 통과해서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는 증명력만 통과하게 되면 결국 이게 그 사실로 인정이 됨으로써 판단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증명력, 쓸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증명력은 오직 법관의 심증에 의해서만 이게 증명력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 증거의 증명력을 어떤 경우에 증명력이 인정된다라고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그거는 법관한테 맡겼어요. 법관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증명력을 인정을 해라 하는 게 자유심증주의인데 이런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되는 게 바로 이 자백 보강의 법칙이죠. 그 자백만으로도 증명력을
법관이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심증을 그대로 범죄로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백보강의 법칙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 예외입니다. 2번, 피고인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벌여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항이다. 아까 봤죠? 필요한 이유가 수사가 자백에 의존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 피고인이 수사를 받을 당시, 즉 피의자로서 한 자백도 여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피고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피의자였을 때, 수사 단계에 했을 때인 자백도 바로 여기 자백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주의에서 한 자백이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한다. 자, 맞습니다. 3번. 4번. 공판정에서 법관 앞에서 한 자백은 이 조항의 피고인 자백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 뒤에 343페이지 있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어떤가? 보시면 공판정에서 자백, 즉 여기 세 번째 줄부터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는 이를 유일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 제일 마지막 보강 증거를 요하는 자백에는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판례에 의하면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또한 보강이 필요한 자백이다. 보강 증거를 요하는 자백이다. 즉 자백 보강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틀렸죠. 올바르지 않은 거는 4번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나왔는데요. 재판의 확정 및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의도 없이 아니면 3심을 가거나 아니면 1심에서 뭐 이의 신청,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거는 13장에 나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요. 재판의 확정. 재판의 확정이란 재판이 통상의 상소 방법에 의해서 이미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재판을 확정 재판이란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소 기간이 경과하면 재판은 확정된다. 그리고 그렇죠. 또 다른 거는 대법원까지 갔을 때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번 모든 형사재판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확정된다. 아니죠. 1심이나 2심에서도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항고나 상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이 됩니다. 2번 유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판결은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일사부재리 효력, 즉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 사건에 다시 심리 판결하는 것이 금지되는 효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일사부재리 효력이 생긴다. 예,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긴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대해서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내용도 맞죠? 뒤에 보시면 363페이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유죄나 무죄 면소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 명령, 즉결 심판에 대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다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4번 상소권의 회복, 재심과 같은 비상구제 절차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뒤에 확정력이 배제 36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일사부재리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 이런 재판 사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확정력이 배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비상구제 절차라고 하는데요. 상소권이 회복되는 경우 또는 재심, 재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실에서 큰 부분이 크게 오해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재심을 하게 되는 경우 또는 비상상고, 자, 이런 경우에는 확정 판결이 확정력이 배제가 된다는 거. 상소권의 회복이라든지 재심과 같은 비상구제 절차에서는 재판의 확정력이 배제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소송가 강제 집행에서 항소에서 배웠죠. 항소에서 항소권자가 항소를 하게 되면 그 항소의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14장 내용이고요. (388번) 8페이지 14장 38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소는 이제 항소나 상고를 상소라고 합니다. 1심, 2심, 3심을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피고인만 상소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검사만이 상소를 한 경우라든지 검사 피고가 쌍방이 상소를 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가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검사만 상소한 경우라든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경우, 상소심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사의 상고에 의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 이런 것들 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오직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2019년도 기말고사 문제 풀어봤고요.